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우리 양옥 박사님 모시고 진행합니다. 그 사이에 토미리스님, 김은주님, 국화꽃당신님, 향기님, 조창준님, 아침부터 전화가 장난이 아니네요. 주식님, 저 조창준님은 우리 조창조 국장인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 어제 많이 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은주님께서 아마 저희 슈퍼챗 보내주신 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체크를 못했는데, 아무튼 슈퍼챗 보내주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양옥 박사님 안녕하세요. 주식님께서 얘기하시는데요. 박사님 뭐 지난번에 오셨으니까 제가 따로 소개는 안 드리고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부터 시작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양옥입니다. 뭐 늘 우리 저 경제사의 TV, 특히 우리 저 신범철 박사님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형님이고, 또 진짜 저희 그 국방 안보 쪽 분야에서 굉장히 하여튼 존경받는 연구자이십니다. 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유, 과찬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제가 웃고 있었습니다. 좋아서. 우리 양옥 박사님 칭찬을 안 해드릴 수가 없네. 강정숙님 감사합니다. 김성일님 감사합니다. 책값 저희 회원이시니까 안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양옥 박사님은요, 정말로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독특한 커리어를 가지신 분이에요. 대한민국에 이런 분 없습니다. 양옥 박사님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엄청 잘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는 서울대 법대를 가셔가지고, 근데 서울대 법대에 갔으면 보통 사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시 공부를 안 하시고 국방에 꽂히셔서 군사 전문가로 성장을 하셨죠. 그 과정에서 여러 경험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또 박사까지 학위를 마치시고 지금 우리 국방 전략 그리고 군사 문제에 관해서 좋은 글을 많이 써주고 계세요. 여러분들께서는 접하실 기회가 적지만 각종 저널이라든가 논문 같은 거를 발표하시면서 우리 군사력 강화에 크게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아주 사랑하고 존경하는 후배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고, 방송하면서 자기들끼리 칭찬만 서로 하냐 그러는데, 김지혜님, 국화꽃당신님, 양옥 박사님 반갑습니다. 든든한 양옥 박사님, 김은주님,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양옥 박사님 오시니까 슈퍼챗이 갑자기 막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아무튼 박사님, 제가 먼저 그거부터 여쭤볼게요. 오늘 조선일보 칼럼 제가 간단히 외교안보 뉴스로 소개시켜 드렸는데, 경항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박사님께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경항모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떠한 전략을 갖고 있느냐, 뭐를 목표로 할 거냐, 그거에 따라서 군사력이라든가 기타 뭐 경제라든가 모든 방향에 가야 되는데, 경항모 얘기가 딱 나오는 걸 보면서 얘기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무슨 국가 전략과 국방 전략 갖고 얘기하는가, 이거를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경항모 관련된 세미나를 굉장히 많이 나가서, 나는 이걸 찬성한다 반대한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어떠한 목표와 그다음에 어떠한 운용 개념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예산과 이걸 들여서 어떻게 꾸려나갈 거냐, 그래서 대한민국에 무슨 이득을 가져줄 거냐, 이거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굉장히 여러 차례 물었는데 명확한 답을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뭐 국방부에서 나온 보도자료도 있잖아요. 화려하게 잘 만든 자료. 화려하게 만들어도 그 자료 그 안에 전략이 없어. 전략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이 전략은 누가 만드냐? 뭐 BH에서 만든 거냐? 아니면 뭐 누가 만든 거냐? 국방부에서 만든 거냐? 없습니다. 게다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요, 항공모함이라는 게 배만 있으면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항공기가 있죠. 자, 그럼 항공기 운용은 현실상 공군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항모의 논의를 하려고 하면은요, 기본적으로 해군과 공군이 서로 의견을 합쳐서 같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어떠냐면은요, 공군 담당자들이 해군하고 얘기를 안 합니다. 경항모에 탑재할 수 있는 F-35B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F-35B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항모 얘기 자체를 아예 공군이 거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왜냐? 애초에 그걸 기획하고 나가고 할 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하시는 분들한테. 해군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혼자 절대로 못 가신다. 이건 공군과 둘이 같이 손을 잡고 한 목소리를 내도 일이 될까 말까 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전에 기본적으로는 국가 전략에서 어떤 거를 우리가 대한민국에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이 안에서 갇히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해외 나갔을 때 우리가 무슨 이득을 가져줄 수 있다.
사실은 이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 동면에서도. 근데 그거를 아마 현 정부는 얘기를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분명히 거기에 우리 항모를 만들면 항모 하나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옆에 뭐 물론 일단 비행기도 실어야 되고 옆에 지켜주는 수많은 구축함 뭐 잠수함 다 같이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비용이. 그렇죠. 근데 이게 의외로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데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만약에 딱 하고 그다음에 한 다음에 우리가 비행기를 다 혼자만 채워넣는 게 아니라 미 해병대라든가 기타를 같이 하면은 자 어떻게 되냐면요. 미국이 알아서 해군이 호위함하고 저거 다 달라고 지원을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그 작전을 하는 거는 한미 공동으로 해서 하면서 자, 이 약간 어떻게 보면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항모를 갖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진짜 연합군이네. 네, 진짜 연합군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항모를 갖는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대한민국이 더 이상 이 남북 한에만 갇혀 있지 않고 그렇죠. 동북아 국제 정치에 뛰어든다. 혹은 그걸 더 떠나서 세계 국제 정치에 뛰어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원양 작전을 한다는 거니까. 예. 원양 작전까지 안 하더라도 그냥에서만 작전을 해도 사실은 이게 중국한테 주는 함의가 그렇죠. 있고 주변국에 주는 함의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그 파급 효과라는 게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과연 니들이 나가고 있는 거냐. 그 질문을 계속했는데 그 질문을 단 한 명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애초에 그러니까 항모 자체가 아예 쓸모가 없다? 이거는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단견이고요. 그것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이건 결국 무기체계라든가 방해라든가 이런 거는 내가 어떤 전략을 갖고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는 진짜 몇 배 이상의 가치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항모가 한반도의 맥락에서 전혀 필요 없지는 않은 것이요. 자, 지금 북한이 만약에 전쟁을 하고 기습을 가한다. 제일 먼저 할 건 뭐냐면은요. 공군 기지를 타격하겠죠. 다 박살냅니다. 다 박살낸 거예요. 100%. 그러면 핵 가지고 제일 먼저 제가 할게 이스칸데르 같은 거 탑재해가지고 해서 막 이렇게 소위 풀업 기동 같은 거 하면서 공격하면은 솔직히 현재 맞기 되게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사실 이런 똑같은 걱정을 과거 냉전 시기에 소련과 대응하던 나토의 수많은 국가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해리어 같은 것 기체들이 생겨난 것도 사실 그런 이유 때문이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뭐 35B가 전혀 필요 없다, 뭐 능력이 아무 없다 이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국가 전략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예비적인 요소들을 요구를 한다면 꼭 항모가 아니라 35B도 뭐 예를 들어서 어디저기에 뭐 산골 같은 데 배치해가지고 떠서 공격하게 한다거나 쓸모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한민국 국방 예산은 건 분명히 한정이 돼 있고 우리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아시죠? 정말 큰 문제. 2040년이 되면 대한민국이 맞이할 가장 큰 문제. 인구절벽. 인구절벽입니다. 이 인구절벽이 얼만큼 심각하냐면은요. 아마 그렇지 않습니까? 워낙 실정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제 애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결혼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현재 있는 그 인구의 한 거의 절반 정도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해야죠, 그렇게. 예. 물론 이제 뭐 정권이 바뀌고 뭐하고 해서 뭐 더 인구를 많이 하게 이제 그렇게 만드셔야 되는데 일단 지금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연 지금 우리 군이 지금 52만 5천 정도를 갖고 쭉 가져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유지가 안 됩니다. 징병제는 안 되죠. 계속해도. 맞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얼추 그냥 계산을 해봐도 만약 그 정도 수치 줄어든 것 같고 하면은 2030년대, 40년대 후반, 40년대 때는 35만 명 가지고 버텨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35만 명 가지고 지금 북한의 위협도 막아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되면 아마 중국이 더 난리가 날 텐데 그럼 중국의 위협도 견제해야 돼. 자, 그럼 과연 이걸로 뭘 할 수 있냐. 그럼 지금부터 이 예산을 갖다가 정말 잘 써가지고 해서 막 과감하게 개혁을 해 나가면서 준비를 해도 타임 프레임을 맞추기가 힘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지금 과연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항모 논쟁을 갖고 이 국방을 가지고 끌고 갈 거냐. 예. 박사님 마이크 좀 잠깐 위로 예. 더 올려달래요. 알겠습니다. 아마 소리가 좀 예. 더 작게 들렸나 예. 보죠, 박사님께. 알겠습니다. 덩그라찌님, 예, 지금 양욱 박사님 예. 마이크 올리십니다. 예, 계속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요. 공군하고 해군은 저희가 숫자를 줄일 수가 없어요, 병력을. 공군하고 해군은. 왜냐하면 현재 있는 편제를 유지를 하는 것만 해도 그렇죠. 기본 작전을 하는데 기본 작전 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그 인원들을 최대한 뺀다고 그래도 힘들어요. 해군도 지금 항모 얘기하면서 지금 얘기를 빼뜨리고 있는 게 뭐냐면 항모 한 번 하면 거기 인원이 몇 명이 들어가겠습니까? 몇만 단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못해도 몇 천 정도가 들어가게 돼요.
물론 그 해군의 함정 자체만 운용하는 인원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공군이라든가 이제 기타 항공 지원에서 들어오는 인원이 있을 그리고 거고. 사실은 항공모함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항공모함 호위 전단이 구축돼야 그렇죠. 호위 되잖아요. 전단도 구축해야 저는 되고. 그것까지 합해서 만 명 이상 들어간다고 하는 그건 건데. 맞는 말씀인데,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게다가 지금 제가 해군 보면 되게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로운 함정들을 건조해 나가잖아요. 그럼 뭐, 우리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은, 배 하나, 구축함 하나에 몇 명 정도 들어갑니까? 구축함 한 300명 정도, 300명 정도 들어가요. 300명밖에 안 들어가요? 예, 예, 아, 300명 구축함에? 구축함. 예. 구축함에 3명 들어가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유럽에 있는 국가들,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하잖아요. 병력 부족이. 다 200명 이하로 해가지고 운영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300명 떼어 싣고 있어요.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지금 미국도 거의 300명 건재를 가져가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함정에 배가, 사람 왜 많이 필요하냐면, 전쟁이 났을 때 이제 막 배가 공격당하고 하면 데미지 컨트롤을 해야 돼요. 물 그렇죠. 들어오고 하면 그거 막 떼어야 막고 되고. 저거 하고, 사실 이제 그것 때문에 인원이 많이 필요하고, 전쟁을 생각하면 끌고 나가야 되는 거긴 한데,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나갈 수 없는 상황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데미지 컨트롤을 뭐 예를 들어서 뭐 로봇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좀 더 다른 걸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같은 것도 열심히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줄이는 인원을 갖고 잘 끌고 나갈까 생각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냐. 지금 재미난 댓글이 딱 왔습니다. 예. 김용일님, 60만이 35만으로 앞으로 예비군이 정해야 급한 불 끄겠네요. 진짜 예비군 문제도 우리가 보완을 해 나가야 되고요. 이따가 예비군 한번 여쭤볼게요. 예. 그리고 윤설형님, 제가 아는 윤설형님 중에는 우리 JTBC 일본 특파원을 막 마치고 돌아오신 기자님이신 것 같은데, 따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딸 군대 가겠네요. 이렇게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두 가지 이따가 여쭤볼게요. 여성 예. 입대 문제, 예. 예비군 문제는 별도로 이따가 따로 여쭤보고 계속 해주십시오. 그래서 경항모가 아직은 아니다. 경항모가 아직은 아니다일 수도 있지만은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사실 미국하고 관계 좀 별로 안 좋잖아요. 네. 그다음에 어찌 보면은 지금 행복 회로를 막 돌리면서 뭐 파이브 아이즈니 아니면 뭐 쿼드니 막 이런 얘기도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별로 거기에 받아들여질 수 있을 만한 행동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한미동맹 강화라든가 전반적인 그런 맥락에서 항모를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한다면 이거는 이거 연합전력으로 쓰는 거다. 지분을 담아 놓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뭔가 새로운 동맹의 21세기 미래 동맹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이라고 한다면은 항모도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한국이 운영하는 항모를 한미 연합전력으로 구축해서 운영한다. 그거 재미있는 아이디어인데요. 예. 나중에 이게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 방위비 분담 협상이나 이런 거 할 때 좋은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하는데, 재밌는 아이디어를 내주셨습니다. 예. 아무튼 더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전력들을 어떻게 활용해 나갈 거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대한민국 우리 저걸 보고 있으면은 무기 체계들 개발이 요즘 계속 어떻게 보면 실패가 많죠. 실패라기보다는 자꾸 지연이 되고 예산이 더 늘어나고, 이게 당연한 게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는 남의 거 그냥 보고 답 있는 거 그냥 뺏겨서 썼으니까. 네. 그러니까 웬만큼 이제 어떻게 만들어도 다 그만큼은 쫓아가는데, 이제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처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외국에서도 안 한 걸 우리가 제일 먼저 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반대했지만 K11 복합소총이라는 거 한번 들어보셨죠? 네. 그거 하다가 위에서 막 개발이 잘 안 됐다고. 막 20mm 유탄이 막 터져가지고 해서 뭐 하면은 막 이 장애물 뒤에 있는 적을 뭐 다 죽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K11을 분대에다가 2개씩 가져다 주면 적에 비해서 엄청난 화력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적을 압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네. 근데 제가 누차 얘기하는 거, 아니 당신들 그거 전투시험 제대로 해서 지금 입증하고 하는 얘기야? 근데 미국이 똑같이 90년대 후반에 20mm 공중폭발육단 가지고 그 OICW라고 해서 이제 무기체계를 만들다가 개발하고 던져놨어요. 너 미국이 왜 던졌을 거라고 생각하니? 근데 자꾸 그런 어떤 연구기관이라든가 혹은 군이라든가 여기들은 자꾸 자신들이 그 어떤 생각에 갇혀서 그 다음에 이거 하면은 세계 최초야. 야, 이거 하면 내가 실적이 될 수 있어. 야, 이거 하면 우리가 자랑할 수 있어. 결국 뭐냐면 그러한 생각들은 실전에 나가면 한 대 얻어 맞음과 동시에 그냥 산산조각이 나는 거죠. 실전에서 용도가 별로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 그쵸. 용도가 없다기보다는 실전 테스트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20mm 유탄을 갖고요. 아무리 그걸 공격을 해도요. 예를 들어서. 상대를 괴멸시키기 어렵다. 괴멸시키고 제압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막 자기들 막 시험평가해가지고 하는 거 보여주는데, 야, 그 속도 가지고는 니들 적 헬멧도 관통 못 해. 위에서 빵 터져가지고 해서 살상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냥, 아야, 딱딱 그냥 들어가고 그냥 끝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러니까 제가 일례를 하나 든 건데, 자, 그런 식의,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막 되게 국뽕에 사로잡혔죠. 네. 야, 미국도 못한 걸 우리가 세계 최초로 개발했어. 미국 왜 안 했을 것 같아? 필요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되게, 그러니까 무기체계 하나하나 나가고 하는 것들을 검증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요. 검증할 역량이 과연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보고 있으면. 이게 사실은 뭐 정부를 비판하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왜 어렵냐? 또 정부 안에 들어가서 보면 그 사람들 다 열심히 일하시거든요. 위에서 보고서 만들려고 하면은 밤새서 보고서 만들고 그렇게 일하시는데 바깥에서 쉽게 비판하는 이런 마음이 죄송스러움은 있습니다. 그런데요, 뭔가 아직은 정부가 하는 일이 엉성한 게 좀 많다. 지금 우리 양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기체계 획득과 관련해서도 정말로 우리의 전략이 만들어지고 그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작전 개념이 수립되고 그 작전을 이행하기 위한 무기체계가 제대로 갖춰졌는지가 검증이 되고 그것이 필요한 것은 사오고 필요한 것은 개발이 되고 이게 정말 누군가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위에서 쫙 지켜보면서 조정을 해나가고 다시 누군가는 밑에서부터 이것이 왜 되고 왜 안 되는지를 다시 한번 리뷰해주고 이게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조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쉽게 조화가 안 된다고 하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정말로 문제가 있어요. 아니, 왜 그러냐면요. 당장요. 이게 사실 업체와 군이 서로 사실은 손을 딱 잡고 막 머리를 서로 막 부딪혀가면서 뭐가 최선이다를 솔직하게 얘기하는 장에 있어야 되는데요. 불가능해요. 그거 아시잖아요. 지금 뭐 계속 방산비리다 뭐다 이 프레임을 갖고 정치권들이 너무 많이 활용을 한 거예요. 이거는 뭐 진보 보수할 것 없이 반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우리 한참 전에 시작된 이 소위 무슨 방산비리의 프레임이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제 업체하고 만나는 거를 꺼려해요. 담당자들이. 그냥 만나야지 일이 되거든요. 사실 얘기를 그렇죠. 듣고. 예. 그리고 이제 다만 그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뭔가 부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 그럼 그걸 처벌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만. 근데 아예 만나는 것까지 막고 뭔가 그걸 문제 삼고 이러면은 일이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무기 체계들이 굉장히 실전적이라고 평가를 하죠. 네. 근데 이스라엘 만드는 막상 현장에 가지 않습니까? 무기 체계 만드는 현장에 가면요. 완전히 무슨 진짜 제가 뭐 비하하는 발언은 아니고 되게 막 조그만 막 중소기업의 무슨 작업장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가보셨죠? 예, 열악한 네. 방산업체가 많죠. 네, 굉장히 열악한 방산업체가 많은데 그 열악한 환경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끌고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왜 그런가 보면요. 심지어 대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 IAI 같은 그 대표적인 기업 같은 데 가보면 야 이거 작업장이 뭐 이렇게 지저분하고 뭐하고 그래. 근데 그 안에서 다 만들어내는데 자 보면 어떠냐면요. 그 안에서 보면 어떤 사람 하나가 머리 짧고 민간인 복장 입은 양반 하나가 막 돌아다니면서 야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막 거의 안에서 그래서 저는 그거를 개발하는 회사의 그 개발 책임자인 줄 알았어요. 군인이에요, 군인. 내가 현장 나가서 싸울 무기를 내가 직접 만들어 간다.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하면서 현역 군인이 그 방산업체에 네, 가서 요구사항을 그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직접 옆에 붙어가지고 앉아서 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작전하다 뭐가 문제가 생겨. 옆에 달라붙어서 계속적으로 제대로 된 무기체계가 나오게 달라붙어서 난리 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물론 그럴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면은 그 업체랑 그 장교하고 유착했다 이렇게 나올 수가 그쵸.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이제 아주 간단한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그 워리어 플랫폼이라고 한번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예. 뭐 이렇게 우리 막 뭐 이렇게 막 그래서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게 아직까지 뭐 엑스밴도 메고 뭐 그렇게 막 싸우던 그거를 이제 좀 약간 정말 21세기에 맞는 군대로 최소한 미군 정도 수준으로 무기체계를 갖춰 나가게 하겠다. 보병들을. 그래서 내가 목숨이 살 수 있어야지 잘 싸울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저는 하여튼 현 정부에 있어서 이거는 내가 무조건 다 도와준다. 모든 걸 다 내놓고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저도 뭐 되게 먹살기 힘들고 바쁘고 그런데 그거는 뭐 행사 있고 뭐 하고 하면 거의 그냥 무료로 다 도와줬어요. 다 도와주는데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결국
업체들이 그런 어떤 그렇게 개혁적으로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일을 진행하면은 불편한 업체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럼 여기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담당자가 무슨 유착 의혹이 있네, 뭐 있네 해가지고 추소를 보냅니다. 추소를 보내면, 봤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감찰 조사 대상이 되면요. 어쨌거나 업무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거든요. 오히려 일 잘하는 사람이 배제될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일 잘하는 사람이 배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2년 아무 일도 못하고, 여기는. 그럼 이제 일 잘하는 사람이 일을 못하니까, 나머지 잘 모르는 사람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여기 와가지고 나서 이제 업체들은 기존에 자기들 하던 대로 장난쳐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아직도 생기고 있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에. 지금 그래서 제가 되게 아는 이 젊은 장교 되게 뭐라고 공격적으로 하던 친구가 그것 때문에 마찬가지로 분명히 그 친구 무죄로 다 끝날 건데 1, 2년 이후에는. 예. 근데 그 사이에 어떻게 되겠어요? 사업 망가져 있겠죠. 사업 망가져 있고 잘못하면 예. 부실한 계약이 부실한 계약이 이루어져 만들어졌거나. 있고 이미 전 부실한 계약이 들어가 있는 정황들을 몇 개 보고 있는데 몇 년 뒤에 반드시 문제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뭐든지 본질을 중시를 해가지고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 본질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이익, 정파적 이익,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게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게 국방의 바로 정치화하는 겁니다. 그렇죠. 참, 지금 양 박사님께서 우리 획득 시스템의 문제점을 짚어주시고 계신데요. 저도 국방부에서 근무를 해봤지만, 제일 어려운 분야가 획득인 것 같아요. 이 획득은 계약이 걸려 있잖아요. 계약이 걸려 있다 보니까 이권이라고 볼 수 있고, 많은 방산업체가 국방부의 계약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게 참 논리라는 건 개발하면 되는 듯이 어떠한 특정 무기 체계가 필요하다고 요청도 하고 또 그것을 갖다가 계약하는 과정에서 서로 자기가 잘할 수 있다고 하다 보니까 이게 A냐 B냐를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양 박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의사결정이 계속 뒤로 미뤄져요. 그래서 심지어 뭐 5년, 맞습니다. 6년 이렇게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게 늦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게 우리가 새 무기를 사야 되는데 계약하고 나니까 옛날 무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기술 개발이 워낙 빠르니까. 그래서 저도 이 참 획득 부분은 자신이 없고, 그런데 우리 양 박사님은 계속해서 그 정리를 하시니까 지금 살아있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우리 획득도 좀 시스템도 개선하고, 그래서 저희 전에 모셨던 신인호 장군님 같은 그분은 선형 획득이 아니라 원형 획득을 하자고 하시잖아요. 뭐 소요 제기하고 심사 거치고 평가해서 무기체계 계약하는 거를 갖다가 하나씩 거치려면 몇 년이 걸리니까 맞습니다. 한꺼번에 모여서 한 자리에서 다 논의하자는 거죠. 이게 사실은 미래 방향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 전쟁을 얘기하면서 무슨 다영역 작전, 요즘 우주, 사이버, 멀티 도메인 오퍼레이션, 다영역 작전 아니면 이제 무슨 모자이크전,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여기서 언제나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사실 지금 미국이 전 세계 국방 예산의 절반 이상을 사실 미국이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돈을 아무리 많이 써도 미국 못 쫓아간다 얘기하는데, 결과는 어떠냐면 미국 맨날 징징대잖아요. 우리 전력이 떨어지고 있어. 인원이 없어. 야, 그럼 그 돈 다 어디로 갔냐?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게 뭐냐면요. 미국의 획득 시스템을 거의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와서 하다 보니까 당연히 뭐냐면 엄청나게 많은 어떤 사전조사와 과정과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미국처럼 엄청나게 많은 연구 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가진 것도 아니고, 근데 제도를 그대로 그대로 쫓아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형식만 갖춰가요. 그래서 이건 과감하게 이게 미국식 쫓아가려고 하는데 분명히 장점이 많습니다. 장점은 치우되 이 대한민국의 사람의 현실들, 업무의 현실들에 맞게 그런 걸 단축해 나가는 그림들을 그려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좀 그런 맥락에서 이거 되게 욕 많이 먹을지 모르겠는데 요즘 하여튼 방사청이 굉장히 좀 불만이 많은데 좀 많이 바뀌셔야 된다 거기는. 방사청. 이미 지금 개청한 지 15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전문성 문제 얘기가 나오고 아직도 사업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모른다라고 한다는 거는요. 이거는 도대체 그럼 이 부서가 왜 존재하는 거지? 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이 잘못됐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훌륭한 분들 되게 많고 일 잘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개인은 그런데 집단이 안 되는 건 집단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조직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 좀 한번 굉장히 진단을 해야 예. 된다. 방사청을 진단하는 보고서를 하나 준비해 주세요. 다음에 저희가 1월이나 2월 달에 다시 한번 모시고 그 이야기를 할게요. 오늘 사실은 뭐 획득 이야기를 하려고 모신 건 아닌데 전반적인 상당히 전반적으로 획득 이야기 좋은 부분을 짚어주셨고요. 정말 많은 장교분들도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무기체계 정말로 우리가 뭐 지금 이제 국방 예산이 60조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3분의 1 정도를 획득으로 쓴다고 봤을 때 20조 정도를 우리가 구매를 하잖아요. 엄청나게 큰 돈인데 그거를 효율적으로 잘 썼을 때 우리의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건데 이게 뭔가 삐그덕대는 모습이 자꾸 들리니까 그러니까 참 아쉬움이 큽니다. 경항모도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같은 관점에서 이런 획득의 우선순위라든가 잘 조정하고 계약은 계약대로 투명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지만 그것이 우리 군사력 건설과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지 그런 계약만 너무 깨끗하게 처리하려다가 제대로 된 군사력 건설이 안 이루어지면 그것도 문제다. 이 말씀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드리려는 말씀은 전술핵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했어요. 좋습니다. 전술핵과 관련해서 지난번 대통령 경선 당시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짚어보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순서를 조정해서 전술핵 이야기 하신 다음에 예비군 문제와 여성 입대 문제를 뒷부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이제 20분밖에 남지 않아가지고 전술핵 부분은 한 15분 정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김 PD님 잠깐만 댓글 위로 올려주세요. 한 분 한 분씩 조금 호명해 드릴게요. 예, 됐습니다. 그래서 주식님 감사드리고요. 문다짜님 보수파 진보와 양비론 하지 말자. 그러니까 옳은 데는 옳다고 얘기하자.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님 감사드리고요. 김준백님 아수라의 판도라의 결말이라고 물음표를 해주셨는데 제가 사실은 판도라는 제대로 안 봤습니다. 너무 말이 안 돼가지고 보다가 말았어요. 참. 양 박사님 무슨 영화에도 무기 감독을 한번 하지 않으셨습니까? 잠깐 설명해 주시죠. 뭐 영화 제가 이제 간혹 뭐 도와드리고 있는데 네, 어떤 영화 해주셨었죠? 아주 예전에 이제 뭐 대학 뭐 한 졸업할 때쯤이고 그때에서 이제 예전 쉬리라는 영화. 쉬리, 쉬리 히트 쳤죠. 네, 이제 뭐 거기서 이제 뭐 총 뭐 이렇게 하고 뭐 총격전 장면 뭐 이런 거 이제 연출 도와드리고 이제 뭐 배우 지도를 해드리고 최근에는 아마 우리 좀 약간 보수 쪽에서는 별로 안 좋아할 수 있는 영화인데. 강철비라는 영화 강철비 2? 네, 강철비 1, 2 다. 1, 2 다 하셨어요? 다 도와드렸는데. 1은 그렇다 쳐도 2는 좀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2는 사실은 이제 2는 감독님이 이제 그 시나리오는 안 주시더라고요. 그냥 거기 있는 행동들만, 사람들만 좀 도와줘라. 그래서 제가 이해했죠. 그래서 이거는 2는 내용이 뭔가 어젠다가 있으시구나. 네. 예. 아무튼 영화 얘기가 나와서 잠시 됐습니다. 그래서 판도라의 결말, 제가 판도라의 결말은 잘 몰라서 말씀 못 드렸고요. 다스베이더님,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께는 호칭도 안 붙여요? 그건 전 잘못됐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은요, 대한민국의 파운딩 파더십니다.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 대통령이고 윤보선 대통령 거쳐서 세 번째로 박정희 대통령이 됐지만 그분들이 기틀을 잡은 거예요. 그분들의 공과 과를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잘못이 있다는 것은 비판도 받아 마땅하고 그렇지만 그분들의 공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 대한민국이 아직 자유민주주의, 그 시장경제, 그 체제를 갖다가 설립해서 이어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공은 반드시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보수라고 평가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보수 진보를 떠나서요, 대한민국의 가치의 일부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잘못은 잘못대로 지적해야 되지만 공을 무시하는 행동은 정말 우리의 정체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주식님 국경 문제 하셨고, 김성일님, 외계인
외계인 납치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고 오늘 제가 많이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시 이제 양욱 박사님의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전술핵 부분은 우리가 또 짧게 잘라서 또 이렇게 따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전술핵 부분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사님,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보유해야 된다 아니면 안 해야 된다, 보유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나, 이런 식으로 박사님께서 갖고 계신 전술핵에 대한 이해, 그리고 또 시청자분들께서 전술핵이 무엇인지 아주 정확하게 모르시니까 B61 같은 것도 좀 설명을 곁들여서 좀 해주세요. 일단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 사실 되게 복잡한 얘기인데 이거 복잡한 얘기를 또 쉽게 해주는 장점이 알겠습니다. 우리 양 박사님이시잖아요. 일단 핵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핵 폭탄이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죠? 도시 하나가 날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게 전략핵입니다. 스트래테직 누클리어 웨펀이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뭐냐면 폭탄이 하나 떨어지면은 그야말로 구 하나는 통째로 사라지고 그 나머지 이 도시 전 상당 부분이 거의 파괴가 되고 그 다음에 낙진도 굉장히 넓게 퍼지고. 그렇죠. 이제 이게 우리가 아는 소위 전략핵의 모습이고요. 파괴력이요, 수백 킬로톤 이상. 킬로톤이라는 건 뭐냐면 TNT를 수백 킬로톤 터뜨렸을 때 파괴력이다. 이게 기준이 TNT입니다. 수백 킬로톤 이상인데, 자, 이 소위 전술핵, 이 원래 정확히 얘기하면 비전략핵입니다. 이제 전술핵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자, 어쨌거나 많이 쓰시니까, 이 전술핵, 택티컬 누클리어 웨펀은 어느 정도 파괴력이냐면요, 사실은 수십 킬로톤 이하의 파괴력을 가지면 다 그냥 비전략핵, 전술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전술핵 중에서요, 사람이 쏘는 전술핵도 있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바주카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거기에 그랬죠. 앞에다 딱 끼워가지고 해서 빵 쏘면은 얘가 소위 한 0.1kgton도 안 되나? 0.01kgton인가? 파괴력이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데 이게 한 낙진 범위가 4km가 되는데 이 쏘는 게 사거리가 2km가 3km밖에 안 돼요. 자기도 피해를 쏘는다고 낙진 범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무기도 있었어요. 무기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폭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걸 가지고 상당히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현대 개념으로 가져오면요, 걔가 전술핵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런 조금 어느 정도 파괴력인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대부분 통념이 뭐냐면 전략핵은 핵전쟁이나 전쟁에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서로 공멸이니까. 그런데 전술핵은 상황에 따라 사용할 수도 있다. 왜? 파괴력이 제한되고 낙진 범위도 제한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갖고 아주 조그만 일대만을 제압을 해야겠다. 그러면 그걸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냉전 시절에 북한의 공격을 주한미군이 전술핵을 갖다 놓고 그렇게 막은 거죠. 그 전술핵의 형태가 뭐냐면 이제 보통 항공기에서 떠오르는 전술 핵폭탄이 있고요. 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로켓탄처럼 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마 대한민국에 들어왔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바꿔서 야 이렇게 쓰면 안 좋다라고 하니까 걔를 모양을 바꿔서 핵 쥐레를 만들어놔요. 그래서 적의 대규모 병력이 내려오면 거기서 빵 터지면 사실 낙진 피해 거의 없고 그쪽 지역만 거의 밀소가 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럼 전술핵이 우리한테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그걸 얘기를 하면은요, 북한이 어떻게 하나 봐요. 지금 북한이 올해 그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계속 전술핵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 10월, 9월 이때 계속 북한을 발사하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전술핵을 실어서 우리가 쏠 수 있어. 열차 갖고 와서 쏘기도 하고 뭐하고 계속 지금 끌고 나가지 않습니까? 전술핵 역량을 자꾸 대한민국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 그거 아니면 방법이 없거든요. 얘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제가 북한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공격한다라고 했을 때 뭐냐면요, 전술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가지고 주요한 공군기지 다 박살내면은 그럼 이제 피해 복구도 아예 안 돼요. 이제 그냥 비행기하고 통째로 사라지는 거니까. 그러면 충분히 공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거 갖고 부산이라든가 기타 항만 지역이라든가 우리 보급기지를 때린다? 끝이에요. 그럼 이게 이 전술핵 위협 자체가요, 이제 단순히 뭐 이렇게 뭐 우리가 재래 무기로 다 뭐 제압할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상태가 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냐면 여태까지 어느 나라의 핵 전쟁 논리를 봐도 그렇고요, 핵은 핵으로 막는다. 핵에 의한 공포로 적에 심어줘야 이게 막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무슨 뭐 삼축 체계니 뭐니 얘기를 하고 하지만
되게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 뭐냐면요.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웃길 거예요. 우리 핵 가졌는데 니들 그걸 못 막는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전략에서의 핵심은요. 적이 겁을 먹어야 됩니다. 저희가 확실한 공포를 안겨다 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기체계 개발과 우리 어떤 그 전술 개발 방향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는 뭐 핵 없이 뭐 다 막을 수 있고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조금 한번 그 어떤 전쟁의 역사, 어떤 전략의 본질을 한번 좀 다시 한번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야, 그런 맥락이라면 전술핵이 대한민국한테 필요할 수 있다. 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개발하고 미국이 갖다 놓고 근데 필요할 수 있다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를 막아주는 핵을 제공을 누가 합니까? 미국이 하죠, 그렇죠? 그럼 지금 미국의 소위 그 누클리어 포스처, 그러니까 핵 대비 태세가 어떤 일을 한번 봐야 돼요. 근데 미국의 핵 준비 태세가요 최악입니다 지금. 역대 최악이에요, 역대 최악. 그러니까 이미 부시 행정부 때부터 문제가 계속돼서 핵을 바꿔야 돼 얘기했는데 오바마 때 당연히 핵 없는 세상 만들자고 하니까 아무 투자도 거의 안 했죠. 유지만 거의 겨우 했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보다 못해가지고 이제 들고 나오면서 오죽하면 공약을 들고 나왔어요. 우리 그 뉴클리어 트라이어드, 소위 핵 3축 전부 다 바꿀 거야. 폭격기부터 시작해서 잠수함, ICBM 다 바꿀 거야. 지금 작업하고 있어요. 아마 2020년대 중반 이후가 돼야지 쫙 바뀔 겁니다. 근데 그게 전부 다 완전 다 깔리는 게 2040년까지라고요. 그럼 지금 그 미국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미국이 투발할 수 있는 핵무기가 뭐가 있냐?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라는 게 아예 없다라는 게 아니라 전술핵을 대한민국에 투발할 수 있는 전술핵이 있냐? 그냥 비상되면 쏴야 되니까 전술핵이 없습니다. B-61 있잖아요. 그러니까 B-61 핵폭탄이 있는데 예. 당장 아까 제가 아예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자 북한이 위협을 가하고 하면 대한민국 한반도 타이프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시까지. 예를 들어서 6시간 이내 대한민국에 떨고 있는 전술핵 폭탄이 있냐? 없습니다. 전략 핵폭탄도 있어요. 30분 안에 무조건 날라옵니다. 전략 핵 탑재한 ICBM이나 SLBM에서 발사 SLBM은 30분 내에 다 날라와서 북한 아예 초토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술핵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예를 들어서 6시간 이내 혹은 2시간 이내 떨굴 수 있는 데가 있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B-61이라는 핵폭탄이 있는데 이 폭탄은 사실 북한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 폭탄의 성격이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막 버섯구름 올라가는 폭탄을 만들다가 그러다가 이제 적의 지하에 있는 시설만 파괴하는 용도로 해서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B-61 모드 12라는 사업으로 가죽 기존에 갖고 있는 걸 다 그걸로 바꾸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걸 실어 와서 그래서 이제 그 B 그 2 지금 그렇죠? 스텔스 거기에 싣고 와가지고 해서 떨구면 이게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거예요. 그건데 자, 문제는 이게 날아오는데 미 본토에서 날아오니까 시간이 꽤 걸린단 말입니다. 제가 정확한 시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대한민국 안에 몇 시간 내에 가급적이면 1시간, 2시간 내에 있으면 제일 좋다는 거고요. 그게 되려고 하면요. B-61 핵폭탄을 대한민국 안에 갖다 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거 가지고 제대로 쟤들을 겁을 줘도 제대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니들 아무리 핵 갖고 난리 쳐도 우리는 당장 니들 그 주석궁 다 저거 할 수 있어. 이런 메시지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요. B-61 핵폭탄이 F-35에 장착이 될 수가 있어요. 어차피 우리 F-35 샀잖아요. 탈 수 있죠. 예. 그러면 이제 물론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뭐 이렇게 소프트웨어 깔고 뭐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도 핵 공유를 가는 것이, 그러니까 논리로서 그렇습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뭐 핵을 뭐 이게 뭐 또 분명히 또 이제 좌파 뭐 단체들 나와가지고 막 길거리 눌 거고요. 내내 난리칠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을 다 차치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핵 위기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어떠한 무기 체계를 갖다 놔야 되냐 그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무조건 전술핵은 갖다 놓을수록 우리에게 생존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 부분은 사실은, 군사적인 차원에서 그쵸. 우리 양욱 박사님께서 그 필요성 부분을 강조해 주신 거라고 봐요. 근데 다만 이제 대선 과정에서 전술핵 배치를 반대한 분들의 입장은
또 제가 균형을 잡기 위해서 알고 설명을 있습니다. 해드리면, 말씀하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핵을 배치해 놓으면 북한에서, 한국에도, 남한에도 핵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비핵화 못한다고 나자빠질 수가 있고, 그럼 북한을 계속해서 비핵화 협상에 응하라면서 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우리에게 북한 비핵화 협상에 유리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는 것이 낫다고 예. 주장해서 전술핵 배치를 뒤로 미루고, 예.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박사님 말씀대로 한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면 결국 미군 기지에 갖다 놔야 될 텐데, 평택이든 군산이든 그 지역에서 계속해서 반전 데모하고 하면은 난리가 날 가능성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전술핵 배치보다는 미국의 확장 억제, 그러니까 그 확장 억제라고 하면 우리에게 전술핵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이 지원하는 건데, 그 경우에는 가장 빠른 게 괌에다가 갖다 놓는 거죠, 전술핵을. 그래서 그 시간이 뭐 그래도 한두 시간은 안 되고 서너 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시간을 단축시켜 놓는 그런 협력을 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 거예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술핵 문제는 똑바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박사님께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면 더 좋잖아요. 물론 이제 국제적인 제약 때문에 그건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은 박사님께서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와 핵 공유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충분한 게 어렵겠습니까? 충분하진 않죠. 충분하지 않고, 왜냐하면요, 핵 공유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요. 기본적으로 이 핵을 언제 어느 표적에 언제 어떻게 떨굴 거냐, 이건 미국이 다 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대한민국이 그거에 대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탄약 관리대대가 다 달라붙어 와서 포드 지들이 다 쥐고 있다가 나중에 투발할 때만, 그러니까 우리는 택시기사 같은 거예요. 일종의 약간. 그래서 그게 딱 정해진 거에다 떨궈 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게 기본적인 나토식의 핵 공유고요. 이제 그것을 바꿀 수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그걸 대한민국에 넘겨준 형식이 되면요, NPT 위반입니다. 그렇죠. 네. 미국이 이제 어찌 보면 우린 NPT 위반한 게 아니야. 그냥 쟤들은 날라주는 거지. 실제 쓰는 건 우리가 쓰는 거야. 그렇죠. 라는 걸 통해서 세계는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갖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그 뒤에 따를 여러 가지 경제적 분명히 제재도 따를 제재부터 테고.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과연 감당할 이게 준비가 돼 있냐, 이 나라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감당하겠다고 과연 동의를 한 거냐. 그거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미국의 여론이요, 민주당은 비확산을 강조하기 때문에 뭐 한국에 핵 개발하는 거 절대 반대일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묘한 이야기를 했어요. 뭐 사실상 북한 비핵화가 어렵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뭐 핵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을 하면 저는 방위비 분담금 확 올려주고 한국 핵무기 개발할 수 있게 권리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거는 제가 책임 있는 당국자로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아이디어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핵을 갖게 된다면 북한과의 그 핵 전략 균형이 깨지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공포, 그리고 또 우리 인구 절벽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국방력 문제, 일거에 해소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다시 집권할 가능성도 적고, 또 트럼프한테 야, 한국 핵 보유하게 협상하자 이야기하는 것도 그때 가면 달라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 희망적인 상상을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요. 아무튼 우리에게 우선순위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면서, 그리고 북한 비핵화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제재를 유지하면서 압박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핵 개발을 한다든가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하는 것은 시간 흐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지만 비핵화 협상이 언젠가 깨지고 한국에게 위협이 가해지는 순간에서는 우리가 영어로는 take all necessary measure라고 하잖아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당장은 아니다.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날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면서 주식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예, 저도 하하 웃으면서, 아무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는 다 그냥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두 가지 문제. 우리 예비군 문제하고요, 여성 입대 문제 한번 짚어주시죠. 예비군은 사실은
지금 예비군이 전력으로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예비군 민방위 다 마친 지가 하도 오래돼서 그쵸.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저도 뭐 다 맞춘 상황이라 뭐 함부로 말씀드리긴 그런데 기억에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병 기본 훈련에서 하던 걸 또 가서 반복을 하잖아요. 실제 뭐 동원부대 간다고 하더라도 자기 임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나뉘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야, 과연 이런 식으로 끌고 갈 게 의미가 있겠냐. 그러니까 이 예비군을 결국은 약간 직업화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사실 그런 시도가 일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비상근 예비군 간부제도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전역한 그 뭐 대위급 이상의 분들이 와서 훈련에 같이 막 동원 훈련 같은 데 동참하면서 이제 이렇게 같이 뭐 끌고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작게 같은 거 뭐 하기도 하고 요즘 그런 제도가 일부 있어요. 근데 뭐냐면 기본적으로 아예 예비군 자체를 정말 보수나 이런 것들을 현실화하고 해서 그래서 본인이 원하면 그야말로 주말의 병사 그래서 이런 어떤 되게 시간이나 짜투리 시간들을 활용해서 그래서 뭐 일부 뭐 그것도 일종의 직업성이 좀 있어서 뭐 약간 수당 같은 거 받고 수당 제대로 받고 알바하는 정도 이상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면서 충분히 왜냐하면 대한민국 그러면 할 사람 많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예비군 훈련 오라 그러면 다 화내서 가는데 예. 정말로 제대로 보상을 받고 짜투리 시간 활용하라면 뭐 우리 지방에 가면 지역에 가면 의용 소방대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저라도 할 것처럼- 겁니다. 네. 저도 할 거예요. 하실 것 같아요. 저도 할 거예요. 가서 할 건데. 근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여태까지 예비군은 그냥 뭐 형식장 잡아놓는 거라고 생각하고 끌고 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발전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거를 가서 제대로 진짜 자기가 뭐 예전에 뭐 M48 전차 무슨 뭐 조종수다 모였다 그러면 와서 그거 한번 간만에 기동해보고 하면서 나 이거 갖고 전쟁 났으면 싸울 수 있다. 싸울 수 있다. 그것만 일단 있으면 됩니다. 일단 그렇죠. 구체적인 편제를 어떻게 가져간다. 그건 일단 차치해 놓고 그런 능력을 갖춘 인원들이 자기 수준 유지만 할 수 있게만 해놓는다고 한다면 그 상당한 전력이에요. 그게. 그렇죠. 진짜 그게 예비 전력이 되는 그게 거죠. 진짜 예비 전력이에요. 그래서 그런 예비 전력 실제 쓸 수 있는 예비 전력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예산과 장비를 유지한다. 이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제가 그 말씀은 정말 공감하고요. 이번에 어떤 형식으로든, 뭐랄까, 선거 캠프에 뭐 안보를 담당하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예비 전력을 유지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주고 그걸 통해서 어차피 인구 절벽은 우리가 불가피한 맞습니다. 현실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장난하는 게요. 모병제예요. 모병제. 사실은 징병제와 모병제는 전혀 다른 두 가지의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모병제 하겠다? 그건 지원병제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지원병을 늘리겠다는 건데 그걸 갖다 마치 모병제인 것처럼 이렇게 말장난하고 여러분 군대 안 가도 됩니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뒤에서 딴 의도를 가지면서 표를 모으려는 것이 포퓰리즘이다. 여러분 이거 모병제에 속지 마세요. 제가 그 말씀 드립니다. 아무튼 그러한 말장난보다는 예비 전력 하나라도 제대로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 점에서 박사님께서 아주 좋은 제언을 해주셨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성 입대 문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성 입대 문제는 저는 좀 모르겠어요. 제가 보수 정사하면서 그런지 몰라도 남자가 지켜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여성 입대를 얘기를 할 정도의 상황이 되면 어떤 상황이냐? 우리 안보 위협이 너무나 심각해서 이제 뭐 남자 여자 구별할 거 없이 이거는 지키지 않으면 힘들다. 아예 돈 자체가 무너진다. 이때 꺼내야 되는 옵션이 아닐까. 예.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하고요. 다른 각도에서 그럼 요즘 이게 여성 입대 문제가요. 이 군사적 필요성만 때문만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현실적으로 페미니즘과 엔티페미니즘 차원에서 20대 남성들이 여성도 군대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군대를 남성만 간다면 거기에 따르는 인센티브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기본적으로요, 인센티브라는 게 정부가 줄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지금 같은 법률 구조화에서는 줄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럼 뭘 해줄 수 있냐? 월급이라도 제대로 주라는 겁니다. 월급. 현실적으로 줘라. 그러니까 최저임금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시는구나. 이상, 최저임금 이상. 그 다음에 야근하면 야근한 거 제대로 해서 다 쳐줘라. 그거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그럼 뭐 자꾸 무슨 해가지고 뭐 점수를 준다, 뭐 준다.
그거 다 결국은 위헌 판결 나갖고 안 되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이게 결국은 뭐 헌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막혀 있는데 그렇다면 이 친구들한테 제대로 보상이라도 해줘라. 그래서 군생활 이제 1년 6개월인가요? 네, 하고 나온다. 18개월이니까. 네, 1년 6개월 하고 나온다. 그럼 야, 내가 요거 해가지고 해서 사회에서 시작할 수 있는 자금, 네, 뭐 학비 상당 부분. 그거 해주는 거 이상 뭐가 있겠습니까? 네. 200만 원씩 해서 예금을 들어주면 제대할 때 3천만 원 이상 받을 수 있겠네요. 그럼 그거 갖고 충분히 내가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뭐 아주 충분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시드머니가 될 수 있을 거고 학교 다니는 친구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자기 등록금 벌어오는 거고. 그렇죠. 예.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거는 뭐 국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 제한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뭐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대선 후보들의 공약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월급 인상도 이야기하지만 그 밖에 뭐 대학 학점을 이수할 수 있게 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는데 그것보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정말로 최저임금 수준으로 해서 월급을 주게 되면 국방비는 많이 부담하지만 젊은 분들이 18개월이면은 적어도 3천만 원 이상의 자금을 마련해서 학비로 쓸 수도 있고 다음에 인생을 설계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군 복무 기간을 더 이상 단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네. 단축보다는 그런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마디로 싶습니다. 더 드릴 게 뭐냐면요. 이 월급을 제대로 준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이제 이 사람들을 직업인으로서 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제대로 군 안에서 지금 군 기강이 제대로 안 쓴다고 얘기를 훈련도 하지 제대로 않습니까? 못하고. 예, 무슨 네. 뭐 휴대폰이 들어오네 뭐하네. 이거 간단한 게 월급 제대로 딱 준 다음에 야, 너 일 제대로 못하고 문제가 생겨? 자, 감봉, 견책. 이것만큼 명확한 거 없거든요. 그럼 아마 그러면서 아마 사회가 얼마나 힘든 건지 뭔지 이제 젊은 친구들이 다시 또 그걸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 자체에게도 되게 나쁜 얘기가 아닙니다. 네. 지금 생기는 수많은 어떤 그런 이 제대로 병력 통제를 하지 못하면 생기는 어떤 비용들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또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무슨 장점이 생기냐면요. 여성들도 나 군대 가고 싶다 하는 여성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럼 똑같은 저에서 필요한 부분만 또 그렇게 받아서 운영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원 입대를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여성도 병으로 자원 입대할 수 있게 만들어 주면 그렇죠. 되는 지금은 거예요. 부사관으로만 할 수 예,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무튼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일부 분들 지금도 댓글도 2022년 분께서 핸드폰 압수 이야기 하시는데요. 근데 군에 계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핸드폰을 활용하는 게 군내 사고라든가 이런 병영 관리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대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잖아요. 그런데 특정 시간 동안 핸드폰을 갖다가 사용하게 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병사들이, 장병들이 그런 스트레스를 좀 푸는 측면도 있다고 하니까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군에서 훈련 제대로 안 하고, 그렇죠? 기강 제대로 안 서 있고, 이거는 심각한 문제인데, 아무튼 우리가 바뀌어 나가는 시대에 부합하는 병영 정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핸드폰이 군 문화의 일부가 됐기 때문에 빼앗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지금 짝두바테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양옥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1시간 조금 넘게 진행을 했는데 아이디어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박사님 감사드리고요. 예, 예. 마지막으로 또 인사 말씀 한번 더 해주세요. 예, 뭐 사실은 되게 걱정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뭐 이렇게 뭐 지금 과연 요즘 군대 제대로 돌아가는 거냐, 뭐 사회가 제대로 버티고 있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뭐 정치적 성향의 사람들이 흔들고 있다라는 거 뭐 부정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대부분 인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제가 본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응원들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자, 무엇보다도 이렇게 되게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 경제사회TV 잘 끌고 가지고 계신 우리 심원철 박사님께 좀 더 많은 응원들 보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